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자, 서양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사 바로 앞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이야기를 동영상 몇 편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후 서양사를 주도하게 되는 로마사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로마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제 제가 앞으로 로마가 카르타고와 했었던 전쟁, 포에니 전쟁 이야기도 언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한니발 장군이나 뭐 스키피오 장군 이런 인물들을 언급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뭐 카이사르 이야기도 전개가 될 것이고요. 옥타비아누스 이런 인물들도 이제 제가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 또는 전쟁들을 말씀드릴 때 로마사 전체를 잘 모르고 들으시면 이 전쟁 또 이 인물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 튀어나온 건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사 첫 시간에는 고대 로마 역사를 한번 쭉 흐름을 정리해드리고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 이야기로 들어가면요. 일단 로마라는 나라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있는 도시국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다 장악하게 된 이 로마는요. 바다 건너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력했던 해상 세력 카르타고를 꺾고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게 바로 로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에서 여러분들은 로마의 위치, 이탈리아 반도 위치, 그 다음에 카르타고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로마 전체의 덩어리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여유가 되시면 여기 비잔티움이라는 도시 나중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 도시의 위치까지도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입니다. 이 지역이. 자, 그럼 이제 로마 이야기 흐름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요 크게 공화정 시대와 제정 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면은 왕이 아닌 왕이 없는 귀족과 그 다음에 뭐 평민들이 공화정을 이제 이끌어가는 함께 이제 정치를 여럿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공화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로마는요 처음에는 이제 귀족정이 진행이 되다가 평민 중심의 공화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황제 지배 질서가 확립이 되면서 제정의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자, 한번 그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화정 형성되는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로마는요 기원전 8세기에 아까 봤던 그 이탈리아 반도 중부 로마라는 그 도시 지역에서 건국이 됩니다. 도시국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건국을 했다는 인물은요.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는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가 이 로마 지역의 나라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로물루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롬이라는 나라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후 귀족정이 형성이 됩니다. 귀족들의 공화정이 전개가 되는데요. 귀족 공화정 모습을 보면요. 일단 원로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로원은 귀족들의 회의체였고 최고 의결기구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원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술이라는 관직이 있었습니다. 이 콘술이라는 존재는 최고 집정관, 최고 행정가를 얘기하는 그러한 지위가 되겠습니다. 이 콘술이 행정을 장악하고 군사권도 장악했던 그런 존재인데요.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두었습니다.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콘술이 행정과 군사를 장악했고 여러 귀족들이 원로원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하면서 정치를 꾸려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회가 있었다라고 알려지는데요. 이 로마 초창기 민회가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오늘날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민회의 형태가 있기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귀족정이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평민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평민들이 왜 성장을 하게 되냐면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평민들이 성장해요. 로마라는 도시국가가 점점 이제 주변을 점령해 나아가겠죠. 주변 세력과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겠죠. 그 전쟁에 귀족들이 나가서 싸운다기보다는 귀족 외에 다른 평민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는 평민들을 우리가 흔히 중장보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도 이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평민들이 스스로 자기 돈으로 중무장해서 나가서 전쟁을 했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평민들이 자기 돈으로 무장을 해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즉 평민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로마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돈으로 국방을 담당하는데 정치 권력은 귀족들만 갖고 있었거든요. 평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자꾸 정치적 이권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평민, 중장, 보병이 정치적 이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귀족들이 이걸 다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평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호민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호민관이 기원전 494년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 호민관이라는 것은요, 평민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민 대표 호민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됩니다. 즉, 귀족들이 어떤 결정을 해도 평민 대표 호민관이 그걸 거절을 하면 국가에서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평민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호민관은요, 평민 중에 당연히 선출을 했고요. 처음에는 2명 선출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면 호민관은 이제 1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평민회가 설치가 됩니다. 평민회가 기원전 472년경에 이제 만들어진다고 알려지는데요. 이 평민회가 평민들의 권익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민들의 권익단체가 만들어진 것인데 처음에는 큰 기능을 하지는 못하다가 점점 그 권한이 이제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평민 대표, 평민의 이권을 대변하는 인물 호민관이라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평민의 이익단체인 평민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평민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는요, 12표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기원전 450년이고요. 이 12표법은 로마의 최초 성문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2동판법이라고도 불리우는 동판에 법 내용을 새겨 넣었다라고 해서 12동판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동판에 새기지 않았다 이런 설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성문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예전에 성문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네 멋대로 법 집행을 했겠죠. 법이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이 마음대로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범죄가 있을 경우 귀족들은 좀 봐주고 또 평민들은 또 가혹하게 처벌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문법이 만들어졌어요. 법이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귀족이 마음대로 법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적혀 있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평민들도 그 법을 이제 알게 될 터이니. 그래서 귀족들의 자의적 법 집행을 막아냈던 그런 장치가 12표법부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평민권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 리키니우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민관 리키니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리키니우스법인데요. 기원전 367년이고요. 자, 이 법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까 콘술 2명이라고 그랬죠. 그 2명의 콘술 중에 1명을 평민으로 뽑기로 한 것이 바로 리키니우스법입니다. 최고 행정가 중에 1명은 이제 평민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호르텐시우스법이 기원전 287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호르텐시우스법은 호르텐시우스라는 인물이 이제 주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내용이 뭐냐면요, 평민회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호르텐시우스법입니다. 평민회에서 어떤 결정한 것이 이제 로마에서 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귀족들만 원로원에서 회의해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이제는 평민들도 법적 효력을 갖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콘술 둘 중에 하나 평민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평민회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그런 내용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평민과 귀족이 동등해졌다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호르텐시우스 법입니다. 자, 귀족과 평민, 물론 신분 간의 차이는 있으나 정치적으로 그들은 이제 동등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자, 그런데 보면 호민관이 처음 만들어진 것부터 호르텐시우스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200년이 걸렸어요. 그 200년 동안 귀족들이 평민들의 요금을 찔끔찔끔 들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귀족들이 이 평민들의 요구를 찔끔찔끔 들어준 이유는 뭐예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 나아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탈리아 반도를 점령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쟁이 많았겠죠? 그러면 평민들이 계속 전쟁을 해줘야 됐겠죠? 그러니 귀족들이 평민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200년이 걸리기는 했으나 어쨌든 법적으로 귀족과 평민이 동등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해냈습니다. 자,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 밖으로 팽창해서 뻗어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바다 건너 있었던 세력이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게 되어 맞붙게 되는데 기간은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146년이고요. 크게 3차에 걸쳐서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강력했던 해상 세력 카르타고를 로마가 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지요. 그리고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는 영토를 확장하고 점점 발전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 공화정이 위기를 맞게 돼요. 왜 그랬는가? 자, 영토가 넓어지면서 점령 지역이 막 생기겠죠. 그 점령 지역에 점령된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노예가 됩니다. 그 피정복민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노예 노동에 의한 대농장이 운영이 되었으니 그걸 우리가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노예들에 의해서 운영된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점령된 지역에서 그 사람들 부려먹으면서 값싼 농산물이 생산이 되겠죠. 그 값싼 농산물이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싸게 팔리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로마의 자영 농민들, 원래 로마의 농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생산한 건 이제 잘 안 팔려요. 정복 지역에서 값싼 농산물들이 들어오니까. 노예 노동에 의해서 대농장이 유행을 하니까 이제 로마의 자영 농민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로마 공화정에 세금 내고 로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 역할을 했었던 바로 그 농민들이 전투를 끝내고 고향에 왔더니 이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뭐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 땅을 팔죠. 그러니 대농장을 운영하는 뭐 귀족이나 유력한 힘센 돈 있는 땅 많은 그런 자들이 이 사람들 땅 뺏어서 사서 이렇게 대농장 운영하는 라티푼디움이 점점 유행을 하게 되고 로마의 자유농민들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의 공화정을 이끌었던 그들이 몰락하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 공화정 위에서. 그러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이 형제들이 개혁을 해요. 개혁의 큰 흐름은 이겁니다. 자영농민들한테 땅 주겠다는 거예요. 자영농민들에게 땅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토지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땅을 농민들에게 주겠다는 그런 개혁을 해요. 그러면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대토지 소유하고 있는 유력자들. 그들은 이 개혁이 싫었겠죠. 그래서 이 개혁을 하는 그라쿠스 형제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둘 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개혁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공화정이 흔들흔들하는, 공화정이 위험한 공화정 말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원전 73년에 가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인물은요, 검투사였어요. 검노라고도 부르죠. 로마의 검투사들의 어떤 그 검투 경기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의 오락을 위해서, 로마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검술하는 노예들이죠. 이 검쓰는 노예들은 로마인들의 오락을 위해서 검투 경기에 나가서 칼싸움하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노예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 뭐 이제 스포츠잖아요. 뭐 하다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경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의 이 즐거움을 위해서 전개가 됐던 검투 경기는 상대를 죽이는 그런 칼싸움 경기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평생 칼싸움, 칼 연습하다가 결국 경기에 나가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최악의 인생이었죠. 그들이 결국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스파르타쿠스의 난인데요.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는 사람들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런 인물들입니다. 자, 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사람들은요, 이 스파르타쿠스의 막강한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력자였고 힘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 병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몰락한 자영농민들은 땅 팔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농업 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싸움, 전투. 과거 이런저런 전투에 참여해 봤던 농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들은 땅 팔고 이제 농업 말고 자기의 과거 전투 경험을 살려서 유력자들에게 자기의 이제 그 무술을 파는 거예요. 무력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유력자들이 이들을 자기의 병사로 고용을 하게 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죠. 그럴수록 더 많은 병력을 거느리게 됐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런 인물들인 겁니다. 그들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면서 로마 사회의 어떤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로마의 주도 세력으로 떠오른 세 명의 정치인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의 그걸 우리가 삼두 정치라고 합니다. 세 개의 머리가 하는 정치. 자, 이건 1차와 2차로 나누게 되는데요. 1차 삼두 정치가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입니다. 제가 앞에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기도 했었다라고 했죠. 그와 다른 루트로 이제 성장했었던 또 카이사르 이런 인물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들이 셋이서 협력해서 이제 정치를 해 나가며 또는 셋이서 경쟁을 하기도 하는 이런 삼두 정치가 전개가 됐습니다. 세 명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셋 중에 카이사르가 모든 걸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약간 독재의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자 공화정을 지키고 싶어 했었던 자들이 독재자가 되려는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 후 2차 삼두 정치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런 사람들이 또 2차 삼두 정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클레오파트라라는 인물이 또 나타나요.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연인이기도 했었고 이땐 또 안토니우스의 연인이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랑 한판 붙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모든 것을 장악하면서 로마 제정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황제 정치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상 모든 걸 장악한 황제와 다름없는 존재인데 자기가 스스로 황제에 막 즉위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제1시민. 그리고 원로원에서는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옥타비아누스에게 주게 됩니다. 존엄한 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존엄한 자라는 칭호는요, 옥타비아누스에게만 준 건 아닌데 어쨌든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받았어요. 이 칭호를 받은 그러한 시점부터 이제 우리가 로마 제정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 로마 제정이 진행이 되면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나타나 로마의 번영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현제 시대를요, 로마의 평화 시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런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로마의 전성기, 로마의 번영 시기가 쭉 한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은 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현제 시대 끝나고 나서 로마가 점점 쇠퇴하게 되면서 군인 황제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군인들이 황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약 50년 동안에 25명의 황제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서로 황제를 세우고 내리고 막 죽이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자꾸 바뀌고 군인들이 황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정치가 혼란해지고 로마 제정은 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점 몰락하는 로마를 그래도 좀 다시 중흥시켜 보려고 애썼던 인물들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여러모로 로마 정치를 다시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요. 또 제국을 4개로 분할을 해서 4분할 통치를 하는 등 이런저런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트교를 로마에서 공인을 하고요. 또 수도도 바꿉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는데 옛날 그 비잔티움이라고 불리우던 그 지역을 새 수도로 삼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의 이스탄불 자리고요. 이런저런 중흥 노력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일어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요, 로마는 395년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되고요.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1453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보면은요, 이제 서로마는요, 476년에 게르만 출신 용병대장 오도아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동로마 같은 경우는 1453년, 보니까 거의 1000년 차이가 나죠. 동로마 제국은요, 서로마 멸망 이후에도 1000년이 지속되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5세기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로마의 이야기를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의 주된 전쟁 인물들을 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